네, 안녕하십니까.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설명에 기재위 부분을 설명드릴 예산 분석 총괄과장 최철민입니다. 저희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 중에 이제 기재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그 기재위 소관, 기재부 또 국관조통 그 저희 분석한 사업들 중에 좀 주요 사업들만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과 또 보다 풍부한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기재부의 그 세수결손 대응 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1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수결손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국세 수입이 예산 400.5조 원 대비 56.4조 원 감소한 341조 원만 수납이 됐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거고요. 과거 2013, 14년 이때도 약간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한 10조 원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유례 없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주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또 부동산 시장 등 자산 경기 둔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재부가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면 세입을 좀 줄이고 그런 세입 경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출도 조정을 하는 그런 추경을 편성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될 텐데 기재부가 작년에는 추경 편성 없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각종 한계가 좀 발생을 했어요. 좀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추경을 통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다 보니까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상 원칙이죠.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금 여유 제한 활용도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변경 한도가 20%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추경을 편성했으면은 그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방 교부세 교부금이 깎이니까요. 이제 그런 그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추경안에 반영을 해서 심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자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수용성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국회가 사실 심의 확정한 예산을 이제 50조 원 넘게 이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이고 또 다른 기금에서 재원을 가져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 확정한 것과 굉장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추경 편성을 통해서 국회의 그 심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 국회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추경 없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먼저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18.6조 원을 좀 교부를 안 했고요. 그리고 외평기금이 가지고 있던 재원 20조 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20조 원 중에 5.5조 원은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고요. 14.4조 원은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거를 조기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가 이제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죠. 세입이 그만큼 준 건데 그럼 일반회계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일단 공자기금에 갚아야 될 공자기금 예수 이자 8.6조 원을 안 갚았고요. 그리고 다른 회계 기금으로 줘야 될 돈 6.2조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14.8조 원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공자에서 일반회계로 9.6조 원을 추가 예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족분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이제 조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이거를 일반회계 적자국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자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반에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공자기금에 지급해야 될 이자를 예산 대비 8.6조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상 8.6조 원이고요. 실제 뭐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한 규모는 7.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공자기금 관련 규정에 예수 이자는 무조건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특례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요거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 배정의 유보 일반 조항을 근거로 이제 안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전에 14년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그때 이제 11조 원이 났었는데 대응 과정에서 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주는 이자를 좀 불용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회가 결산 시정 요구 사항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작년에 또다시 예수 이자를 미지급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또 가산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8% 정도 당시 이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수준의 가산 이자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연체 기간이 한 1년 이상 되다 보니 결국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한 3천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외평기금 활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평기금이 이제 원화 재원을 공공자금으로부터 그 예수를 하고 있는데 23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4.4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또 5.5조 원은 받을 걸 덜 받는 방식으로 약 20조 원의 자원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공자기금은 이 20조 중에 9.6조 원은 일반회계 예탁분을 증액을 했고요. 그 일반회계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반회계 쪽에 9.6조 원을 추가로 보냈고 그 외의 돈은 일반회계가 아까 예산상 8.6조 원, 실제 7.8조 원을 이자를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공자기금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국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채 상환 등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분석 의견을 냈는데요. 먼저 외평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금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원화 재원과 외화 재원을 기금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금 재원을 헐어서 그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썼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한테 좀 정부의 대응 여력이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다행히 이제 달러가 강세 위주로 외환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원화 재원 소요가 사실 그 크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외환시장이란 게 언제 바뀔지 모르고요. 특히 이제 외환 보유액이 2022년 4,600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 6월 달 말 기준으로 4,100억 달러까지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화 재원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평기금이 가지고 있던 공자기금 채무 요거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화자산이라는 그 대응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외평기금이 이제 20조 원을 공자기금이 받아다가 그 중에 9.6조 원을 일반회계에 준 것, 이것은 적자성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대응 자산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9.6조 원만큼 외평기금의 금융성 채무에서 일반회계의 적자성 채무로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면서 국가 채무가 질적으로는 그만큼 악화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참고로 적자성 채무 규모가 최근에 금융성 채무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저희 총괄 분석 보고서 총괄 분석 1회 보시면 재정 건전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으로 이게 가능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자체 변경 범위를 주요 항목 지출 금액 20%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평기금의 그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시면 밑에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금 간 거래가 28.9%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0%를 초과했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게 일종의 차입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거다. 차입금 조기 상환은 이 국가재정법에서 그 기금 주요 항목 20% 한도의 예외로 그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20%를 초과해서 집행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는 너무 좀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저희는 국회 입장에서 국회가 재정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외 규정의 그 적용 범위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요거는 20%를 초과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입금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차입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재정법 18조랑 20조를 보시면 차입금은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이제 정부가 차입을 통해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입금 내역은 예산 총칙에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 예산 총칙도 예산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산 총칙을 같이 의결을 함으로써 정부한테 그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산 총칙에는 그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공자기금이 이거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하는 거고요. 외평기금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요거는 외화표시 외평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외평기금 모두 외부로부터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 그런 것들만 차입금으로 지금 저희가 그 예산 총칙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이 예수금도 차입금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입금에 예수금이 포함되는 거야? 라고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90조를 보면 차입금에 예수금이 포함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금을 포함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90조인데요. 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 계획에서 거기 4항 3호를 보시면 차입금에 가로하고 예수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예수금까지 차입금에 포함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수금을 포함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수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이 차입금에 예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측 의견이고요. 정부랑은 좀 관점이 다르죠. 또 한 가지 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국가재정법 제70조 5항을 보시면 차입금을 기한 전 상환하는 거, 요게 이제 20%를 넘겨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유거든요. 차입금을 기한 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명세서를 국회 송환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냐?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차입금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조달하는 돈을 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죠. 공자기금 예수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20%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번 결산 심사 때 이 부분이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재부 일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조직 및 자율기구 관련 분석인데요. 기재부가 정규 직제에 따른 조직 말고 6개 임시 조직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시 조직 외에도 또 자율기구도 그 2개 금융투자지원단, 국제투자협력단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두 개는 또 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24년에도 역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뭐 정부조직관리 지침 또는 행정기관과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뭐 이런 거에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직들에 대해서 뭘 분석했느냐? 먼저 임시조직 자율기구 운영을 위해서 기재부가 33억 원 정도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이 중에 15억밖에 못 썼습니다. 자, 예비비는 그 배정함에 있어서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심의 의결을 안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경우에 그리고 연도 중에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정을 받았음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을 못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의견이고요. 또 이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 국제투자협력단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적으로 6개월만 운영하고 이제 1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 비교표를 보시면 이게 사실 그 UAE 한국투자지원을 위해서 이제 조직을 설립을 하고 사실 산업은행에도 요거를 실무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또 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UAE만 빼고 그냥 외국 정부와의 투자 협력 촉진이라고 바꿔가지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성과관리과랑 재정 지출관리과 같은 경우도 그 담당 업무가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그 근거 규정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할 뿐이고 그 이후에는 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거쳐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담당 업무 등을 살짝만 바꿔서 기존 조직을 연장하는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재정 지출 관리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보시면 기재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최근에 재정 조기 집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 집행 관리라든지 또 뭐 재정 정보를 뭐 생산하고 재정 운영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기재부가 수행해야 될 고유 업무인데 이런 거를 정규 조직에서 수행하지 않고 이런 자율기구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은 정규화 시켜서 정규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부터고요.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게 이제 기재부가 옛날에는 각 부처 예산 요구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22년부터 이제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요구 현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예산안 국회 제출 이전부터 좀 분야별 재원 배분이라든지 그 부처별 예산 요구의 간략한 내용이라도 좀 파악을 해서 국회 논의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체 공개를 안 하다 보니 이제 9월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재정법상 이는 예산의 투명성 원칙에도 좀 부합되지 않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그 적극적 공개 원칙에도 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요거는 이제 보고서 161페이지부터 있는 건데 평가는 6월 20일 날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만 3, 4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관장 해임 건의 경고도 있고 또 경영 개선 계획 마련, 성과급 지급 등 공공기관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이 결과를 빨리 보고 확인을 하고 특히 국정감사 등의 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는 또 이미 어떤 때는 종료된 시점에서 제출이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조속하게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권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186페이지고요.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자 이제 정산을 팝니다. 왜냐하면 복권기금이 이제 법정 배분 또 공익사업 등으로 이제 돈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썼는지를 정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21년에 집행한 거, 22년도 아닙니다. 21년에 집행한 것 중에 아직도 그 114억 5,900만 원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로 내려간 이제 보조금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반납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런 사유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용액을 사실 정산하는 거거든요. 이미 돈을 준 것 중에 안 쓴 거를 정산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못해서 정산받지 못한다. 이거는 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복권위원회가 좀 보조사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장기간 미반납 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EDCF입니다. 보고서는 207페이지고요. EDCF 같은 경우는 먼저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변경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23년도 보시면은 22년도에 자체 변경 비율이 13.7%였는데 27.9%로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과다하다. 국회가 기금 운용 계획 의결한 것과 이만큼 다르게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변경이 과다한 문제는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보면은 계획안 편성할 때 사업 승인도 없이 계획안을 편성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개 사업이 사업 승인 없이 이제 계획안이 편성된 건데 사업 승인도 없다 보니까 이 중에 딱 한 개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에 이거를 담아오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저희 두 번째 분석 의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EDCF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이렇게 좀 특정 국가에 나가는 차관이 있고 그게 아니라 민간 국제기구 협력 차관이라고 해서 국제기구로 나가는 차관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이 민간 국제기구 차관이 연도 중에 계획 변경을 통해서 집행액을 훨씬 높여놔요. 왜냐? 이거는 국제기구로 그냥 내려보내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차관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로 직접 주는 거라서 사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즉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민간 국제기구 협력 차관 쪽으로 집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민간 국제기구 협력 차관은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 수행 절차나 뭐 구속성, 비구속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지역 차관과 국제기구 협력 차관은 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국회에서도 따로따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좀 그 집행 과정에서의 그 변경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역 증진 자금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EDPF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은 재원으로 이제 차관을 줌에 있어서 EDCF는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 이자 차이 이런 것만 보전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DPF는 또 EDCF랑 또 사업 구조가 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별도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과 지표도 EDPF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고 해서 성과 관리를 좀 별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기금입니다. 국유기금 사업을 보면은 그 중에 위탁 개발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캠코가 국유재산을 위탁 개발을 하고 그럼 그 캠코가 개발한 비용을 향후에 임차료를 통해서 상환하는 즉 일종의 BTL이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보면은 당초 계획액은 236억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 1,252억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즉 한 거의 5배 넘게
6배 가까이 이제 증액 집행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개발 임차료 증액을 통한 상환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변경 사용 협약서를 당연히 작성을 해야 이게 이 조기 상환을 한 이후에 임차 기간이 어떻게 변했고 연도별 임차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변경 사용 협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임차 기간 및 임차료 내역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랑 법무부, 수원 고검지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을 했음에도 오히려 총 임차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원래 조기 상환을 하면 임차 기간도 줄고 향후 지급해야 될 임차 그 총 임차료가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감소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 좀 투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임차료를 조기 상환할 경우에는 향후 명확한 산출 근거 그리고 총 임차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석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총 임차료가 조기 상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같은 경우에요. 자, 다음 기후대응 기금입니다. 기후대응 기금은 이제 자체 수입으로 배출권 매각 대금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 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또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배출권 매각 대금이 그 당초 계획했던 4,008억에 비해서 한 24.8%인 1,000억이 채 안 들어오는 그런 대규모 미수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 기업들이 할당받는 배출권이 그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서 무상할당은 100% 무상으로 주고요. 유상할당 기업도 90%는 무상으로 주고 10%만 유상으로 줍니다. 이렇게 무상 비율이 높다 보니까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이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그냥 거래를 통해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상할당 경매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래서 배출권 매각 대금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믹스가 바뀌고 뭐 유상할당 비율이 우리가 낮고 또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이건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포스코가 이제 수해로 잠기면서 상당 기간 운영이 중단됐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권 2월이 제한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2월 제한은 뭐냐면 원래 배출권이 계속 2월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그 이후로 2월에서 쓸 수 있으니까 시장에 안 내놓겠죠. 근데 이 2월을 제한하다 보니까 갖고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는 거 빨리 시장에 내놔서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출권 공급이 시장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요인들이 그 단기간에 해소가 되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기후기금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연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44개 사업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액. 작년엔 세수 결손 때문에 딴 데는 여유가 없었고 복권기금만 좀 여유가 있었는지 복권기금 전입을 좀 증액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체 수입이 줄고 타회계 기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면 이 기후대응 기금이 원래는 이제 자체 수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립 취지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투자를 축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탄소 저감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우리나라 탄소 배출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향후 곧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유상할당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무상할당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또 배출권 2월 제도도 지금 나타난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고 또 경매 참여 대상도 넓히는 등의 좀 활성화 방안이 제4차 기본 계획 수립 시에는 꼭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중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 텐데 세금 포인트 및 모금 납세자 제도입니다. 그 세금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 세금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고요. 모금 납세자 제도는 국세청이 법인 또는 개인 중에 모금 납세자를 선정해서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23년도에 예산 13억 중에 이제 11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홍보 예산입니다. 자, 먼저 분석 의견 중에 첫 번째 세금 포인트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세금 포인트 쌓여 있는 게 107억 7,100만 점이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얼마나 쓰느냐? 거의 못 씁니다. 7,644만 점만 쓰이고요. 대부분 납세담보 면제 요거에 집중되고 있어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뭐 홍보 영상도 만들고 홍보 물품도 배부 등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홍보하면 뭐 합니까?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거에 국세청도 이거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처를 늘릴 수 없다면 지금처럼 별 의미 없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냥 행정 비용만 쓰고 홍보 비용만 쓰고 별 의미도 없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험 납세자인데요. 2023년에 1,065명이나 모험 납세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근로소득자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모험 납세자 선정 과정이 일단 좀 국세청은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자체가 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5년간에 이제 모금 납세자 중에 33명이 선정 국세 체납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바 있고 또 여기 항상 연예인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세청 홍보대사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데 선정된 연예인이 탈세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해당 제도가 성실 납세 촉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선정도 하지 않는 사실 제일 모험적으로 납세하는 거는 근로소득자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는 선정하지도 않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역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그런 그 중국 쇼핑몰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특송 물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0% 증가를 했는데 통관 인력은 7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통관 물품 처리 건수가 78%나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석 의견은 특송 물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조직 장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특송 물품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은 적발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마약, 총포 등 사회 안전 위해 물품도 그 적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특송 화물 개장 검사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개장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통관 단계에서 위해 물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연례적 과소 편성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이제 전년도에 남은 돈을 이제 2월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매년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400억 이상 초과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초과순환이익이 417억까지
연례적으로 400억을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거는 그 차년도, 그러니까 전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너무 과소하게 계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과소하게 계상을 하느냐? 일단 수입을 적게 잡습니다. 비축물자 사업 수익이나 회전자금 예치 이자 수익 등 이런 수입을 너무 과소하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직전 3년간 평균 실적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산정하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전 3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전 3년 평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년 늘어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추계 정확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회전자금 예치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22년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예치 규모도 20년 대비 23년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전 5년치 평균으로 하면 이게 당연히 과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 예치 규모랑 수익률 기준으로 추계 정확도를 계산해라라는 게 저희 분석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관련해서는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이 뭐냐면 통계 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통계청이 제시한 진단 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건데 최근 5년간에 매년 500건 이상 실시되고 있고 전체 통계 품질 진단의 90% 이상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입니다. 근데 이런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 대해서 통계청은 관리를 딱 한 번만 합니다. 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개선 요구를 함에도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매년 50에서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법에 따르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 대한 통계청의 관리 책임이 있고요. 또 실제 개선이 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의 경우에도 개선 과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통계법상 통계 승인 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의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 그 기재위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재위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